한국이 우리 기술 없이 그런 걸 만들었을 리 없습니다. 세계 최대 가스터빈 제조사 GTEK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하나의 보고서 때문이었죠. 한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소식이 모든 임원진을 긴급 소집시켰습니다. GTEK 최고 엔지니어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기술 유출을 조사하라고 명령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파견된 그 엔지니어가 발견한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왔을까요? 저는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미국 GTEK에서 18년간 가스터빈 설계를 담당해온 수석 엔지니어죠. 미국 동부공대를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터빈 기술을 자부해왔습니다. 그날 아침 급작스럽게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코리아 터빈이 우리 GTEK도 개발하지 못한 400메가와트급 초대형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죠.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 없이 그런 터빈을 만들 수 있을 리 없어요. 사실 저에게는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8년 전 대한중공업과의 합작 프로젝트에서 큰 마찰을 겪었거든요. 당시 한국 측은 검증된 GTEK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심각하게 지연되었고 저는 한국 기술진들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기술적 고집만 부리는 나라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려고만 하죠. 회의실의 다른 엔지니어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기술을 유출받았거나 아니면 과장된 발표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본사 임원진은 달랐어요.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윌슨, 당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시오. 우리 기술이 유출되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독자 개발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내심 답답했습니다. 뻔한 결과를 확인하러 한국까지 가야 한다니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죠. 며칠 후 저는 한국 부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태평양 위의 구름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곧 한국의 허위 주장을 폭로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부산의 코리아터빈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설명을 듣고 기술 유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죠.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저희 터빈 개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를 맞이한 박성호 수석 엔지니어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오히려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윌슨 박사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 전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400메가와트급 터빈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박성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혹시 기술 유출을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15년간 독자 연구를 통해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5년이라고요? 그럼 2009년부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그 당시 한국의 터빈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저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박성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거든요. 윌슨 박사님, 저희를 무시하고 계신 거죠?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한국 엔지니어들도 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단지 기술적 관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GTEK의 핵심 특허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직접 보시죠. 저희 연구소와 생산 라인을 둘러보시면 모든 의문이 해결될 겁니다. 박성호의 제안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마도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았겠죠. 하지만 제 눈은 속일 수 없을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공단의 풍경이 어수선해 보였어요. 과연 이런 곳에서 세계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본격적으로 코리아터빈의 기술 자료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거든요. 박 팀장님, 핵심 설계 도면과 기술 명세서를 보여주셔야겠습니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 냉각 시스템과 연소기 설계 부분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기업 기밀입니다. 함부로 공개할 수 없어요. 기업 기밀이라고요? 혹시 공개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윌슨 박사님, 지금 저희를 의심하고 계신 거죠? 기술 도용 혐의를 씌우려는 건가요? 박성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쥐테크의 핵심 기술들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특히 고온 내구성 소재나 블레이드 설계 같은 부분은 우리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영역이거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시죠. 하지만 저희는 당당합니다. 박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특허 침해가 확인되면 국제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코리아터빈 임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왜 이런 험악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윌슨 박사님께서 저희를 기술 도용 혐의로 의심하고 계십니다. 임원의 얼굴이 딱딱해졌어요. 박사님, 그 정도로 확신하신다면 저희 실제 터빈을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실제 터빈을 본다고 해서 설계의 핵심을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는 상세한 기술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밖에서 들리는 공장 소음이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마치 제 확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우연히 코리아터빈 연구소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창문 틈으로 들여다본 연구소 내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터빈 부품들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완전히 새로운 설계 방식이었어요. 기존 쥐테크 터빈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블레이드 배열부터 냉각 시스템까지 모든 게 혁신적으로 달랐죠. 이게 뭐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실 벽면에 걸린 설계도들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쥐테크의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설계였거든요. 한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팀장님이 10년 전에 제안했던 역류 냉각 방식이 드디어 완성됐네요. 이제 쥐테크보다 효율성이 40% 높아질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세라믹 코팅 기술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고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쥐테크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터빈 기술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성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연구소에서 본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성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구소에 가보셨다고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설계 방식이 정말 독자 개발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15년간의 연구 결과물이에요. 박성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효율성 수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40% 향상이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저희가 개발한 핵심 기술입니다. 직접 보여드릴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박성호는 저를 실제 터빈 테스트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테스트 시설에 들어서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400메가와트급 터빈인가요? 네, 저희가 독자 개발한 KT400 모델입니다. 터빈의 크기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정교함이었습니다. 블레이드 하나하나가 예술품처럼 정밀하게 제작되어 있었거든요. 이 세라믹 코팅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신 건가요?
저희 소재 연구팀이 나노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기존 코팅보다 내구성이 2배 높아요. 박성호가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을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블레이드 냉각 시스템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 역류 냉각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냉각 효율이 50% 높아졌어요.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이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효율성 지수가 GTEC 최신 터빈보다 확실히 높았어요. 이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독립적인 검증기관에서도 확인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GTEC 기술이 한국 기술에 뒤처지고 있었거든요. 연소기 설계는 어떻습니까? 완전 새로운 방식의 다단 연소 시스템입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기존 대비 60% 줄였어요. 박성호가 보여준 기술 자료들은 하나같이 혁신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선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15년간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말이에요. 박성호의 눈에 깊은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포기라는 걸 모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도전하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독자 개발인 건가요? 당연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테스트 현장의 웅장한 소음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한국 기술력의 힘찬 고동소리 같았어요. 윌슨 박사님, 제 연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성호가 저를 자신의 개인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벽면 가득히 연구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난 15년간의 연구 일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거예요. 저는 그 방대한 자료들을 보며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수천 장의 설계도, 실험 결과, 실패 분석 보고서들이 가득했거든요. 2009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네, 당시에는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주변에서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박성호가 초기 연구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잡해 보이는 초기 설계도에서부터 점점 정교해지는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 모든 걸 혼자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저 혼자였어요. 하지만 점점 동료들이 합류했습니다. 다들 불가능한 꿈이라고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벽면에 붙은 사진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밤늦게 연구하는 모습, 실험 실패 후 좌절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의 환호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특허 자료들도 보세요. 박성호가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제목을 보니 모두 독창적인 기술들이었어요. 그것도 수백 개나 되었습니다. 이 모든 특허가 독자 개발인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손으로 만든 기술들이에요. 저는 그 특허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GTEC의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방식들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윌슨 박사님, 8년 전 대한중공업과의 일 때문에 저희를 오해하고 계신 거죠?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도 미숙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한 번 경험으로 한국 전체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박성호의 따뜻한 미소에 저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연구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제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성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 팀장님, 어제 보여주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한국 기술을 무시하고 기술 도용이라고 단정했죠. 박성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아니에요.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15년간 밤낮 없이 연구하며 이런 혁신을 이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쥐테크 같은 선진 기업들의 기술을 연구하면서 말이죠. 박성호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본사에 돌아가면 이 모든 걸 정확히 보고하겠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놀라운 기술이라고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요. 그날 오후 저는 코리아터빈 임원진들과 마지막 미팅을 가졌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터빈 기술은 저희 쥐테크보다 앞서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제가 쥐테크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부산의 모습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는 혁신과 열정이 넘치는 도시로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즉시 쥐테크 본사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임원진들을 경악시켰어요. 정말 확실한 겁니까, 윌슨? 네, 확실합니다. 코리아터빈의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쥐테크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수한가요? 효율성이 40% 높고 내구성은 2배 이상입니다. 게다가 환경 친화적이기까지 해요. 저는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완전히 독자 개발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접근법으로 만든 거예요. 몇 달 후 코리아터빈의 터빈이 세계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센세이션이었어요. 전 세계 발전소들이 앞다투어 주문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쥐테크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고객들이 모두 코리아터빈으로 갈아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긴급 임원회의에서 CEO가 물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코리아터빈에게 기술 협력을 제안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협력이라니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이제 코리아터빈이 이 분야의 기술 리더거든요. 결국 쥐테크는 코리아터빈에게 기술 라이센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우리가 한국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 거죠. 윌슨, 당신이 코리아터빈과의 협상을 담당해 주세요. CEO의 지시에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박성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쥐테크가 코리아터빈의 기술을 라이센싱 받고 싶어 합니다. 박성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예전에는 저희를 의심하셨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코리아터빈의 터빈 기술은 전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죠.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저는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고요.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놀라게 만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박성호가 선물로 준 작은 터빈 블레이드 모형이 놓여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끈기와 열정,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5년간 잡히지 않던 해커들이 하루 만에 전부 꼬리를 내렸다는 거야? 미국 연방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을 털어온 정체불명의 해커 조직이 갑자기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도망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조용한 신입 계약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저 작은 동양 여자가 정말 그런 일을 해낸 거야? 지금부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여성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뉴욕 맨해튼 연방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팀. 저는 김지은입니다. 32살, 한국에서 온 계약직 분석관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8쌍의 눈이 저를 향해 쏘아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온 계약직이라고요? 수석 분석관 데이브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자가 해커들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밤새 코딩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동료 브래드가 거들었죠. 팀장님, 차라리 인도 출신 남자 개발자를 뽑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 시작이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 실리콘밸리에서 겪었던 그 모욕적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똑같았죠. 아시아 여자는 코딩만 하고 창의력은 없다는 말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갔던 건데. 이제 다시 여기서 같은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팀장 레이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고용한 건 예산 절약 때문이에요. 급여는 정식 요원의 3분의 1이죠. 아시아 해커들 전담 분석 정도나 맡겨볼 생각입니다. 기대는 별로 안 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럴 줄 알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레이첼이 갑자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이력서에 나와 있지 않은 뭔가 말이에요.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너무 이르다고. 그냥 일반적인 경험만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그럼 데이브가 업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데이브가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아시아발 해킹 로그나 정리해. 별거 아닌 일이니까 천천히 해도 돼.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응, 첫날 잘 끝났어. 사람들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금방 적응할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5년 전 한미 공동 사이버 수사의 책임자셨던 아버지. 사건이 끝난 지 2년 후인 3년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의료진들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지만 저는 늘 의심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때 그 중국 해커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준석 선배의 억울함도 풀고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익숙한 검은 터미널 창이 떠올랐어요. 손가락이 키보드에 닿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다를 거야. 입사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실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이 악성 코드 분석해 보세요. 우리가 3개월 동안 못 풀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브가 파일을 건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다른 팀원들이 각종 고급 분석 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차트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저는 바이너리 파일을 직접 열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하얀 코드들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패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딸깍딸깍딸깍. 리듬감 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머릿속에서 알고리즘들이 돌아갔습니다. 함수 구조, 변수명 패턴, 암호화 방식.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끝났습니다. 뭐라고? 데이브가 깜짝 놀라 시계를 봤습니다. 겨우 20분 만에? 장난하는 거야? 이건 아시아권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코딩 스타일이 특이해요. 데이브가 결과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전부 맞네. 어떻게 알았어? 그냥 감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어요. 정체불명 해커가 제1국립은행 공격 중. 모든 팀원 비상대기. 사무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팀원들이 컴퓨터 앞에 달라붙었지만 허둥댔어요. 안 돼. 또 놓쳤어. 이놈들 어떻게 이렇게 빨라. 5년째 같은 놈들인데 한 번도 못 잡았어. 저는 조용히 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패턴을 분석했어요. 잠깐. 아직 안 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 벌써 도망갔을 텐데. 숨어있는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번개처럼 두드렸습니다. 딸깍딸깍딸깍. 명령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느낌. 오랜만이었어요. 잡았습니다. 모니터에 해커의 실시간 IP 주소와 위치가 떴습니다. 사무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5년간 못 잡던 놈을. 브레드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이 위치. 화면에 뜬 지역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베이징 하이댕구. 그곳이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지역.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갑자기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에서 한미 공동 수사를 했던 그 사건. 김준석 선배가 파면당했던 그 끔찍한 사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추적했던 중국 해커들의 거점이 바로 베이징 하이댕구였습니다. 설마 그놈들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건가요? 지은 씨, 괜찮아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창백해졌나 봐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마주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그들의 계획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딩동딩동. 급한 알람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해커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했어. 이건 역습이야. 데이브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패닉 상태였어요. 그때 제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나를 찾아낼 수 있나? 48시간 줄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도망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나와라. 흥미롭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말투. 너무 자연스러운 한국어였어요. 5년 전 그 사건 기억하나? 한국에서 우리를 놓쳤던 그 여자 맞지? 심장이 멈췄습니다. 역시 그놈들이었어요. 한미 공동 연구 데이터 해킹 사건 말이야. 내 동료가 대신 처벌받았지? 김준석 선배.
그 억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 아버지는 잘 지내시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를 왜 언급하는 거죠? 3년 전 병원에서. 참 안타까웠어. 의료 기록이 갑자기 바뀌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까지. 팀원들이 화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은, 혹시 저 해커와 데이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전부터 쫓고 있던 놈들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죽인 놈들이기도 하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5년간 미국에서 숨어서 은행이나 털던 겁쟁이들이 이제 와서 뭐가 그리 당당해? 제가 답장을 쳤습니다.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호, 여전히 건방지네. 좋아, 딱 48시간 주지. 우리를 잡을 수 있나 한번 해봐라. 48시간 후 미국 전체 금융망을 마비시키겠다. 모든 은행 데이터를 깔끔하게 삭제해서 말이야. 해커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김준석 선배의 억울함을 풀고 이놈들을 반드시 잡겠다고. 48시간.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 사건을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레이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은, 너무 위험해. 혼자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사실 저는 한국 사이버 사령부 출신입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데이브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뭐야?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48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까요. 한국의 최정예 사이버 부대입니다. 매일 북한, 중국 해커들과 전쟁하는 곳이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분석, 불가능한 추적, 그리고 팀장님, 한국 정부와 공식 협력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미 한미 사이버 보안 협력 협정이 있잖아요. 레이첼이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너무 복잡해. 외교적 문제도 있고. 48시간이라는 급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데이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주면 충분해.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5년간 미국에서 활동해온 이들의 실력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는 부족할 거예요. 이놈들은. 그때 제 말을 끊듯이 모든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은. 당장 나와. 대형 사고야. 레이첼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었어요. 모든 팀원들이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었지만 표정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레이첼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서부 지역 3개 주요 은행이 동시에 해킹당했어.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암호화됐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데이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부 지역 금융망도 마비됐어. ATM이 전부 먹통이고 온라인 뱅킹도 접속 불가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제가 경고했던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브래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0시간 후엔 미국 전체 금융망이 마비될 거예요. 모든 은행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고요. 레이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화면을 보시면 알 거예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해커들이 남긴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이건 맛보기다. 39시간 13분 후에 진짜 쇼가 시작된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그때 레이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부국장님. 네. 백악관에서요?
레이첼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어. 대통령도 직접 보고받는다고 해. 그리고 레이첼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은, 어제 내가 말한 한국과의 협력. 진짜 가능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레이첼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한국 정부에 연락해. 공식 협력을 요청하겠어. 부국장님께 보고 드릴게. 한미 사이버 보안 협력 협정에 따른 긴급 공조라고. 데이브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도움이 될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중국 해커들을 가장 많이 상대해본 나라니까요. 1시간 후 레이첼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승인됐어. 백악관에서 직접 한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어.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지은, 내가 한국 측 연락 담당자야. 지금 당장 연락해. 드디어였습니다. 5년을 기다린 순간이 온 거예요.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김대령님께 직접 연결됐어요. 김대령님, 저 김지은입니다. 네, 맞아요. 미국에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김대령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알겠다. 즉시 대응팀을 구성하겠다. 1시간 내로 연결하겠다. 전화를 끊고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이제 진짜 한미 공동작전이 시작됩니다. 1시간 후 사무실 대형 스크린에 화상회의 창이 떴습니다. 한국 사이버 사령부였어요. 김지은 상사, 오랜만이다. 김대령님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로는 10여 명의 분석관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대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알고 있다. 30분 전부터 우리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김대령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실시간 사이버 공격 현황이 떠올랐어요. 레이첼이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파악하고 계셨다고요? 한국은 24시간 365일 중국발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익숙해요. 김대령님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5년 전 우리가 추적했던 그 조직과 동일한 시그니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브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건 미국 본토 공격인데. 김대령님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공격 대응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는데요. 평균 3.2분입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은 197일입니다. 브래드가 입을 벌렸습니다. 197일 때 3.2분이라고요? 매년 북한에서 1만 건, 중국에서 5천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그때 한국 분석관 중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공격자들의 새로운 움직임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추적 현황이 떴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경로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희가 역추적을 시작한 지 20분 만에 이미 베이징의 3개 서버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0분에? 우리는 5년간 못 찾았는데. 경험의 차이입니다. 김대령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은 상사, 이번 공격에 개인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더군.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내 아버지 이야기 말이야. 김준석 동료 이야기도. 김대령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5년 전 그 사건. 우리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내 아버지와 김준석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알고 있어. 레이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김대령님이 설명했습니다. 5년 전 한미 공동수사에서 이 해커들이 데이터를 탈취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팀 명단을 빼냈죠. 김지은의 아버지가 수사 책임자였고 김준석 상사가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해커들은 복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1순위가 지은의 아버지,
이순희가 지은 본인이었습니다. 3년 전 급성 심근경색.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의료 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대령님, 새로운 공격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미국 중부 지역 은행들이 빨갛게 표시됐어요. 이제 중부까지. 레이첼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대령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은 상사, 준비됐나? 네, 대령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작전명 정의의 추적. 드디어 5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한미 공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번개처럼 두드렸어요. 베이징 서버 1번 침투 완료. 한국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이번 서버도 뚫렸다. 데이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렇게 빨리 뚫릴 줄이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 제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쉬워요. 5년간 숨어있던 놈들이 이렇게 허술할 리 없는데. 김대령님도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지은 말이 맞다. 뭔가 함정 같은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띵, 띵, 띵. 모든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역해킹 당했습니다. 한국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이 우리를 역추적하고 있어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방수사국 내부 시스템 침투 확인. 브래드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기밀 파일들이 유출되고 있어. 레이첼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한국과 협력하지 말걸.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함정이었어요. 우리를 유인해서 역공하려는. 하지만 대령님 준비하셨죠? 김 대령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야. 한국 분석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니팟 가동. 가짜 데이터 전송 시작. 역추적 차단막 설치 완료. 10분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해커들이 훔쳐간 게 전부 가짜 정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진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빌딩 2847호. 김 대령님이 좌표를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은아, 개인 메시지가 왔다. 화면에 해커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져야 할 차례야. 30분 후 미국 동북부 전력망을 마비시키겠다. 막을 수 있다면 막아봐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전력망이라니. 대령님, 이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지. 김 대령님이 윙크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바로 그 비밀 무기다. 5년간 이놈들을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요. 30분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갔습니다. 29분 47초, 46초, 45초. 지은 동북부 전력망 시스템의 접근 시도가 보여. 김 대령님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 패턴이 5년 전과 다르다. 저도 느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대령님, 혹시 이것도 함정 아닐까요? 그때 다른 화면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 침입 시도. 브래드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원전까지. 동시에 세 곳을 공격하고 있어요. 한국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동북부 전력망, 캘리포니아 원전, 그리고 텍사스 천연가스 시설까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격이었어요. 미국 전체 에너지 인프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막아? 시간도 2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해커들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김지은, 5년 전 내 아버지가 우리를 막지 못했듯이 너도 막지 못할 거야.
내 아버지는 무능했어. 그래서 죽었지. 순간 머리에 피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해야 했어요. 대령님, 이놈들의 심리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맞다. 침착하게 하자. 김 대령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1팀은 전력망, 2팀은 원전, 3팀은 가스시설. 지은이는 총괄 지휘해라. 네. 하지만 5분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은. 한국사이버사령부 시스템도 공격받고 있어. 김 대령님이 당황했습니다. 우리 본부 서버가 마비되기 시작했어. 이놈들. 한국까지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끼리 싸워야 해. 데이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지원도 끊어졌는데 어떡해. 아닙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아직 제가 있어요. 저 혼자서라도 막겠습니다. 지은. 레이첼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김준석 선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이놈들을 연구한 건 저뿐이에요. 패턴을 알고 있어요. 15분 남은 상황에서 혼자만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전력망 시스템으로 침투. 해커들의 백도어를 하나씩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원전 시스템도 동시에 방어. 제어봉 시스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가스 시설은 이미 30% 침투당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10분, 9분, 8분. 그때였습니다. 지은. 내 뒤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어. 데이브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화면을 보니 한국에서 온 코드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김준석 선배였습니다. 지은아, 혼자 하지 마. 우리가 함께한다. 파면당했다고 나라를 포기한 건 아니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준석 선배가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사이버보안업체 직원들도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정부 소속이 아니야. 개인 자격으로 돕는 거다. 민간에서도 지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분, 2분, 1분. 마지막 30초 텍사스 가스 시설의 마지막 방어벽이 뚫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 안 돼. 그때 마지막 키를 눌렀습니다. 차단 완료. 모든 공격이 멈췄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0초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해냈다.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해커들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공격을 막은 지 10분 후 진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놈들을 잡을 차례야. 제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5년간 준비해온 순간이었어요. 지은, 추적 가능해? 김준석 선배가 화상으로 물었습니다. 파면당한 지 5년 만에 다시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네, 선배. 이미 그들의 진짜 서버를 확보했어요. 베이징 차오양구뿐만 아니라 상하이 푸둥 지역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사이버사령부와 연결이 복구되자 김 대령님이 나타났습니다. 훌륭했다, 지은. 이제 중국 공안과 협력해서 현장 체포에 들어간다. 정말요? 네, 이미 증거가 충분해.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어. 3시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동시 검거 작전 성공. 김 대령님이 보고했습니다. 5명 전원 체포됐다. 5년간의 추격이 끝났어.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자백했어, 지은. 김 대령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사건. 정말 그들이 의료 기록을 조작해서 죽인 거였다. 김준석 선배 사건도 마찬가지야. 모든 증거가 조작됐었어. 드디어였습니다. 5년간 의심만 하던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데이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미안해. 처음에 너를 무시했던 게. 이제 알겠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브래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야. 한국이 없었으면. 레이첼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미 사이버 보안 협력이 전면 확대됩니다. 김지은을 연방수사국 사이버팀 수석 분석관으로 임명하고 한국에서 10명의 전문가를 추가 파견받겠습니다. 김준석 선배의 명예도 회복됐습니다. 지은아, 선배가 다시 사이버 사령부로 복직하게 됐어. 김대령님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명예도 추서될 예정이야. 그날 저녁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뉴스 봤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엄마.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김준석 선배도 복직하시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지은을 통해 알았어.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하다는 걸. 한국도 그렇더라. 조용하지만 정말 강한 나라였어. 브래드가 덧붙였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버리는. 그게 진짜 강함이구나.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자리 같았어요. 아버지, 김준석 선배,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언제나 정의로운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